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관념과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적 관념의 제일 큰 잣대가 아마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불린다는 개념과 아낀다는 개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이 주제는 이제 바가지 방송에서도 이제 뭐 간혹 나온 얘기고, 일본 사람들의 이제 생활 수준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물어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디가 이제 평균적인 거를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 억대 연봉 플레이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 연봉이 3천이 안 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옆에 장사 잘 되는 사람 있으면은 와, 자영업은 돈 많이 버는구나. 근데 자영업 하는 사람 중에 옆에 팔이 날린 가게 있으면은 야, 진짜 자영업은 할 뜻이 안 되는구나.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변 모습만 보면은 이거 투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디까지 서민적인 이제 일본 평균 가정들은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걸 들고 왔습니다. 일본 서민의 생활 기본적인. 서민. 이 자료를 보면서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거 이제 지지닷컴인데 민간 평균 급여 추이입니다. 예, 일본어로 된 그래프인데 일본 사람들의 이제 평균 급여 추이가 1997년도에 467.3만 엔으로 이제 피크를 딱 찍고 그 다음에 점점점 내려오죠. 예, 점점점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평균 급여가 그렇게 올라가는 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전보다 내려갔죠.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치면 이제 440만 엔, 2019년으로 하면 441만 엔 정도 되는데 1997년에 비교하더라도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게 가능한가요? 왜 일본은 이런가요? 라는 질문이 자주 오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흔히 말하는 성장을 안 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정체된 사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있잖아요. 다른 나라는 물가가 오르고 급여가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있잖아. 생활 수준이 일본 사람들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이런 걸로 많이 들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과거 뭐 한국에서도 뭐 일본에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일본에 당장에 있잖아요. 80년 이맘때 하더라도 일본 가보니까 야, 신세계다. 야, 선진국은 다르구나. 워크맨? 근데 가격이 뭐 이렇게 비싸? 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 반대 최근으로 오면은 일본 가보니까 야, 가전제품 비싸지도 않네. 그거 살만한 것도 별로 없네. 이렇게 느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싸네죠. 싸네. 당장에 이거 코끼리 밥솥 요즘 일본 살 바에 한국 가서 쿠쿠밥솥 사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안 변하고 그대로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장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왜 이렇게 느끼지? 라고 하는 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경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격탄으로 받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일본의 서민 경제라는 거예요. 서민들의 경제 생활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오히려 더 퇴화됐다라는 걸로 사람들이 많이 느낍니다. 일본 사람들도 이제 과거의 향수에 많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창이 성장할 때 있잖아. 버블이 끝나기 직전.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도 급여가 항상 이제 수직 상승을 할 때, 야, 그때가 좋았다. 그때는 정말 뭘 하든지 행복했었다. 그런데 그게 끝나고 그런 생활 자체가 멈추고 나서부터는 뭔가 일을 하면서도 즐겁지가 않아. 그때가 그립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버블 경제 시절, 고도 성장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시절을 아는 사람이요. 근데 반대말로 하면은 이제 이게 30년 전이다 보니까 이 시절 아예 모르던 세대가 지금 일본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무슨 헛소리 하세요. 제가 태어나고 나서 일본은 정체된 사회였고 지금도 사회생활 하고 있는 게 이게 일본 사회 현주소 아닙니까? 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나라 있잖아요. 그 어떤 나라들보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대 간의 경제에 대한 인식이다. 갈등이 엄청나게 심한 나라입니다. 흔히 말하는 부장 이상 클래스 있잖아. 5, 60대 그 아저씨들이랑 20대, 30대 젊은 층들의 사원들 있잖아요. 같이 급여 생활 소득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 사람들의 갭 차이, 인식의 차이가 엄청나게 심한 나라예요. 자, 그런데 오늘 주제가 평균적인 일본 가정, 평균이 440만 엔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440만 엔도 요즘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볼륨존을 이루고 있어요. 더 저소득층이 더 많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몇몇의 고소득층들이 평균을 올린단 말이에요. 적은 사람들이. 그런 게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그래프도 그 있잖아. 정규직이랑 비정규직 평균 차이가 심하잖아요. 이거 나오잖아요, 이게. 정규직은 503만 엔, 비정규직은 179만 엔.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179만 엔, 이 정도는 팍팍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팍팍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서민 경제 이런 거 지표 얘기할 때 무슨 말을 하면은 어떤 데 돈을 많이 쓰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 지수가 달라진다 이런 말하죠. 고소득층은 이제 어느 분야에 돈을 많이 쓰고 저소득층은 어느 분야에 돈을 많이 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걸 두고 어느 걸로 많이 판단하냐면은 술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 같으면은 우리가 이런 말 양주 깐다. 역시 술은 발렌타인 17년이지. 아니면 역시 막가랑이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슨 소리예요. 그냥 소주 한 잔 마시고 그냥 땡치면 끝이지. 무슨 뭐 양주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술로 일본 내에서 이제 어찌 보면 그레이드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의 뭐 임금, 뭐 생활이 팍팍하다는 걸 말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술이 있는데 제가 이 술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마 한국에 없는 술인데 이 술입니다. 일본의 산토리라는 회사의 스트롱 제로라는 술인데 여러분 이 술이 좀 특출난 거예요. 이게 추하이거든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다른 거랑 여러분 밑에 글자 있거든요. 9%. 알코올 9%. 알코올이 높아요. 알코올 도수가 높은 추하입니다. 예전에 뭐 이런 이제 추하이라는 장르도 3%, 4%, 5% 나왔는데 갑자기 이제 스트롱 센 알코올 도수가 센 이 술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미친 듯이 히트를 친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추하이를 엄청 좋아하는데 3, 4, 5%는 두 캔을 마셔야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두 캔, 세 캔을 마셔야지 어느 정도 알달달하네. 아이고 좀 술이 도네. 근데 얘는 같은 가격인데 9%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캔으로 알딸딸한 게 딱 좋아 그 느낌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뭐 가성비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이게 이제 사회 현상으로 일어나가지고 자 옆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스토제로가 엄청나게 인기다. 예전에 일본에 잘 나갈 때는 예를 들어서 아사히 슈퍼 드라이라든지 그런 맥주를 일본 사람들이 사 마셨어요. 아빠가 그 회사에서 딱 퇴근하고 오면 일본에서 있잖아. 병맥주를 엄마가 여보 수고했어요. 우리 월급 셔틀 오늘도 고생했어. 병맥주를 쫄쫄쫄 따라주고 그러면 이제 아빠가 그걸 마시고 이게 일하는 맛이지. 따라봐. 이 느낌이었어요. 일본의 일반 서민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바뀌었어요. 이게 같은 용량으로 보면은 맥주의 반값 이하입니다. 이게 같은 가격보다 가성비를 중시하면 이게 최고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우주는 사가는 거예요. 취한다는 거를 빠르게 느끼기 위해서 이런 게 많이 팔리는 게 아니냐. 싸게 취한다. 싸게 취한다. 말이 좀 그렇네. 싸게 취한다. 이런 이제 술 사는 거 말고도 있잖아. 서민 생활에서 이걸 빼고는 얘기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이게 뭐 대표적인 말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포인트 카드입니다. 일본이란 나라가 포인트 카드에 미친 나라예요.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우선 부자 사람 지갑이랑 그 소민 지갑을 비교하면 이게 제일 큰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게 제일 큰 차이. 부자는 이제 지갑이 얇다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카드 한두 개 꽂아두거나 아니면 뭐 있잖아. 지갑 같은 거 안 들고 다녀요 이러는데 일본 서민은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서민이란 거는 지갑이 두꺼워야 돼요. 왜? 가는 가게마다 일본은 여러분 포인트 카드가 다 따로 있어요. 어느 슈퍼의 포인트 카드, 어느 가게의 포인트 카드, 옷을 사든 뭐 빵을 사든 뭘 사든 있잖아. 그 가게마다 거의 다 포인트 카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가는 이 생활 패턴에 따라서 포인트 카드를 다 들고 다녀야 돼요. 왜냐면 이 가게는 이게 쌀 거고 이 가게는 이게 쌀 거란 말이야. 통합이 안 되나 이러는데 통합이 안 돼요. 가전제품 산다. 그럼 가전제품 포인트가 있어요. 있어. 슈퍼 가면은 슈퍼마다 슈퍼 체인마다 포인트 카드가 다 따로 있어요. 맞아. 이런 카드뿐만 아니라 뭔가 종이 카드도 있고 그러니까 돈네 빵집도 있고 종이 카드 준 데도 있고 그 도시락집도 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뭐 TV 같은 데 나와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길가에 가서 지갑 보여주세요 이러면은 이게 나옵니다. 서민들의 지갑 이러면서 서민들의 지갑은 두툼하단 말이야. 돈이 들어서 두툼하지 않아요. 신용카드가 아닌 카드를 이제 빼곡하게 쌓아놓은 거야. 그게 뭡니까? 이거는 이 카드는 무슨 요일에 들고 가면은 싸지는 카드. 이 카드는 항상 슈퍼 갈 때마다 포인트가 적립되는 카드. 그래서 무슨 카드를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너무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대충 요런 게 있다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뭐 제가 잠깐 설명해드리면 폰타는 일본의 그 로ーソン이라는 편의점. T포인트는 패밀리마트. 나나코는 세븐일레븐. 어려우니까 우선. 락텐은 락텐 포인트. 니토리는 가구점. D포인트는 도코모. 스타야는 DVD 편의점. 마츠큐는 약국. 요도바시 가면 가전. 오상 다 안에 그러잖아. 서민의 상식이야.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니 박간이 오상 어느 편의점인가 알고 어느 가게인지 다 아네요. 이건 일본에 살면은 서민의 상식이에요. 이거 모르고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없어. 이건 서민이라면 일본에서 기본적인 교양 과목이야. 교양 과목. 그 다음에 또 일본 서민들 얘기할 때 이건 빠짐없이 이건 자주 나오는 건데 이건 이제 슈퍼마켓 장르 중에서 정말 사랑스러운 장르예요. 뭐냐면은 자 업무 슈퍼. 이거 진짜 소민의 천국이에요. 서민들의 디즈니랜드. 일본에서는 슈퍼는 그 동네마다 그 슈퍼 체인 있는데 여기는 좀 전국 체인이죠. 나름 전국 체인입니다. 업무용 식재료를 따로 판매하는 슈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들으면은 아니 그거 뭐 음식점이라든지 가게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슈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라지만 아니에요. 큰 글씨로 뭐라 적혀놨냐면은 일반 고객 대환영.
매일매일이 쌉니다. 로프라이스 이런 느낌이에요. 프로의 품질과 프로의 가격. 요새는 뭐 그냥 싼 슈퍼가 됐네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슈퍼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싸냐면 이 그림도 몇 개 나와 있는데, 자, 매일매일이 저렴합니다. 78엔, 세금 별도니까 세금하면 84엔이네요. 싸네. 균일 가격. 여러분 이거 미트 소스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이거 스파게티에 빠는 소스 있잖아요. 까는 거. 업무용 슈퍼에 있는 건 기본적으로 양도 많고 싸단 말이에요. 그 마음받아 뭐 까르보나라, 토마토 소스부터 해가지고 있잖아. 그거는 막 이제 싸는 거예요. 대량으로 안 사도 돼. 대량 안 사도 하나만 사도 돼. 이게 진짜 이게 업무용 슈퍼의 대명사인데 저도 한번 사 먹어봤거든요. 오토나노 오모리 카레라 해가지고 대용량 꽃배기 레토르트 카레 있잖아. 250g짜리 레토르트 카레가 5팩이거든요. 5팩인데 275엔. 예를 들면 한국에서 말하면 오뚜기 3분 카레 있잖아요. 그게 5개 275엔. 오뚜기 3분 카레 5팩이 275엔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대충 느낌이 오죠. 5팩에 275엔? 미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들어도 대충 이 가게에 여러분 가격대가 느껴지죠. 지금까지 들었던 뭔가 추상적이었는데 완만하? 이런 느낌이 들잖아. 이게 여기 대표 상품이에요. 진짜 이게. 일본에서는 살면 주변에 슈퍼가 몇 개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서 업무 슈퍼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진짜 올바른 서민. 올바른 서민이네. 네, 올바른 서민이네. 박간에도 이 업무 슈퍼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이 가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카드를 받는 가게도 있는데 업무 슈퍼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업무 슈퍼가 현찰 박치기를 많이 때립니다. 일본의 저렴한 슈퍼의 이제 특징이긴 하죠. 기본적으로 현찰 박치기를 많이 때리고 회전율을 올려가지고 박리담회로 조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한국보다 쌉니다. 당장 여기는 햇반도 있잖아요. 300g짜리 햇반이 예를 들어 한 팩에 100엔이에요. 100엔 이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안 되는 가격이 팔아요. 그걸 5팩에 하면 더 싸게 파는 거야. 그러니까 300g짜리 햇반 5개 사면 5,000원 정도 되겠네,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카레 이거 5개면 3,000원이잖아. 그러니까 8,000원이면은 집에서 혼자 사는 자취생이잖아. 전자레인지 넣고 돌려가지고 그걸 5번 먹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동네마다 이런 디스카운트 슈퍼, 막 중간 가격 슈퍼, 고급 슈퍼 있는데 그 디스카운트 슈퍼 그 대표적인 하나죠. 대표적인 슈퍼 중에 하나입니다. 별의별 거 다 팔아요. 진짜 보면은. 이거 기본이죠. 기본이요. 콩나물 200g에 10엔. 그 다음에 두부 한모 39엔. 여러분 이거 보면 이게 놀랍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놀랍지 않은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서민들이 느끼기에 일본에서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좀 가면 이거 팔아요. 있어. 물론 이 업무 슈퍼에서도 특정 물건은 비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 업무 슈퍼에서는 이것만 사고 다른 슈퍼 있잖아. 또 다른 싼 슈퍼 가면은 또 그걸 사는 거야. 응용 문제입니다. 업무 슈퍼가 아까 이거 가격이 싸다 했잖아. 하지만은 저 옆에 슈퍼는 포인트 적립하면은 현찰 박치기 하는 업무 슈퍼보다 약간 더 저렴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일일이 계산을 해야 돼. 내가 이걸 신용카드를 끌고 쓸 신용카드 포인트, 그 다음에 이 포인트 카드 포인트를 계산하면은 약 2엔, 3엔도 이득이네. 그러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어느 제품 어디가 싸고 다 체크를 해두고 슈퍼 동선이라는 그런 데 이용을 합니다. 이걸 누가 하냐? 저도 합니다, 여러분. 일본 서민의 생활 그 기본이죠. 치라시 보고 이거 사네. 자전거 타고 이 슈퍼 가자, 저 슈퍼 가자. 또 포인트 카드 들고 가가지고 포인트 적립하고 나중에 또 그걸로 포인트로 캐시백을 받든 물건을 사든 그걸 하는 거는 정말 단순한 일이라는 거죠. 어머나 세상에. 자, 그래서 이렇게 슈퍼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슈퍼뿐만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 서민들의 식생활에서도 이런 가게가 유행한다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뭔가 일본에 사시는 분들 영상이랑 보면 뭔가 외식할 때 뭐 이쁜 가게에서 뭔가 이쁜 음식을 먹는 모습, 뭔가 이쁜 빵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일반 서민들은 기본적으로 외식도 별로 못해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사이에도 외식 가자. 그러면 어디에 가느냐? 뷔페식 가게. 일본어로 이제 타베호다이라는 이런 가게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돈을 내면은 그 시간 있잖아요. 예를 들어 1시간, 1시간 반 동안 거기 있는 메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한국의 뷔페 스타일 같은 거잖아.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어디냐면은 스타미나타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가게인데 최대 130 종류 이상이 뷔페식 타베호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가격 난또 어른 1886엔인데 세금 포함하면 2037엔. 여기다가 이게 쿠폰 들고 가면은 콜라랑 음료수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서민의 특징 하나잖아. 한 접시에 많이. 이 박간의 오상도 이렇게 다 먹습니다. 이거를 좀 이쁘게 했네요. 이건 좀 약간 이건 사진 사진 찍느라고 이런 식으로 담았는데 이렇게 담지 않아요. 예.
진짜 일본인들이 여러분 민도를 알고 싶다잖아요. 여러분 뭐 일본에 나오잖아요. 일본의 국뽕하는데 일본인들은 줄을 잘 지키고 일본인들은 예절이 바르고 일본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 가게가 점심때 문 열고 나서 여기 앞에 딱 한번 서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이제 고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고기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있는데 소고기는 양이 적어요. 이걸 비우면은 스테비아서도 채울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이런 가게는. 왜? 다른 고기도 다 팔아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고기가 딱 들어오면 일단 사람들이 눈빛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옆에 앞 집게가 있잖아. 이 집게 쟁탈전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고기 집게는 이 앞에 있는 고기만 집으라는 거겠지. 근데 그렇진 않아요, 현실은. 이 집게로 이 고기를 찍고 이 집게로 이 고기 찍고 요걸로 이 찍고 난리 법석이란 말이야. 고기도 떨어져 있고. 여기 가면은 일본도 똑같구나. 사람 사는 데는 음식 앞에 장사 없다. 이게 사람 사는 데지. 가서 구워 먹는단 말이야. 구워 먹으면 이제 식탁 옆에 거의 대부분의 이 계열 가게는 적혀 있어요. 뭐라 하면은 여러분. 음식 싸가지 마세요. 음식은 가게 안에서만 이거 뷔페식이니까 드시고 음식 싸가지 마세요로 친절하게 일본어로 적어놨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거 고기 하면 고기 싸서 비닐봉지에 넣어 싸고 간단 말이야 이게. 왜냐면 이게 고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싸가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디저트가 있다면 빵부터 해가지고 있잖아. 이것도 그 뷔페 가게 가면 뭐 항상 있는 이거. 항상 있는 이거. 이걸 싸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이걸. 혹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진짜 민도를 알고 싶으면은 이 가게로 가보세요. 그래야지 당신이 알던 일본이 아니라 진짜 일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 그렇구나. 요시.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평균적인 일본 가정생활 수준은 어떤 정도인가를 일본 사람들 평균 임금 추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술 문화가 바뀐다. 아이고 수고했어요. 병맥주를 쫄쫄쫄 따라주는 문화에서 싸고 빠르게 취하는 그런 술 문화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포인트 카드. 지갑 안에 웃자던 동 각종 포인트 카드를 넣어가지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된다. 한 푼이라도 좀 더 가성비 좋은 쇼핑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강박관념을 받고 있는 생활. 그 다음에 업무 슈퍼 같은 데 가가지고 좀 더 저렴한 식자재를 공수를 해가지고 일상생활에 어찌 보면 해야 된다. 그리고 가끔 하는 외식에서도 최대한 가성비 좋게 타베 호다이 뷔페식 스타일로 가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먹는 가게가 성행을 한다는 게 일반적인 서민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우와 생활수준이 떨어진다. 팍팍하게 산다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당연하다 보면은 이걸 팍팍하다고 느끼진 않습니다. 막가지 방송에서 뭐 일본의 물가 이런 얘기 할 때 고속도로가 비싸요. 뭐 신간센이 비싸요. 여러 가지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줄여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전기세, 수도세, 월세, 그 다음에 교통비 이건 정해져 있잖아. 이건 아낄 수가 없어 일상생활하면. 그러면 월급이 줄어드는데 뭘 줄이겠어요? 그렇죠. 의식주 중에서 의랑 식을 줄이는 거예요. 좀 더 싼 옷을 산다든지 옷을 사서 포인트가 많이 받는 걸 산다든지 음식 같은 것도 최대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간다든지 외식을 할 때도 가성비 같은 돈을 내면은 좀 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가게를 간다든지 이 30년간 일본 사회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당연시되는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서민들은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기본 패시브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 또한 일본에 있으면서 지금 뭐 16년 이상을 살고 있지만은 저는 일본의 각종 슈퍼를 돌아다니면서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100g당 얼마 이 가격이 있잖아요. 이걸 외우고 다니는 게 제 취미였어요. 이 슈퍼는 수입 소고기가 100g당 약 98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정도네. 나쁘지 않아. 우선 그거는 부자가 돼서 소고기를 보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닭고기입니다. 죄송합니다. 허영심이 있다 보니까 돼지고기랑 닭고기 가격이죠. 저희가 그 돈이 없었을 때는 닭고기만 먹고 조금 돈이 있을 때는 돼지고기 사고 진짜 지금 그 선생님들 덕분에 살기 좋아졌으니까 수입 소고기 가격도 볼 수가 있어요. 좀 있고 그건 굳이 정정하지 않아도 돼요. 소고기 가격 본다고 좀 내가 좀 알아본다는데 지금 그걸 또 지적을 하네 이 사람아. 아니 진짜 우선 지금 소미 얘기하고 있으니까 소미는 그 소고기 가격 보고 고민 안 해요. 돼지고기, 닭고기 보고 고민하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닭고기도 가슴살이 제일 싸요. 그 다음에 뼈 있는 살이 그 다음에 닭다리살. 그 다음 단계가 돼지고기 아무거나 썰어서 모아놓은 거. 그 다음에 돼지고기 로스, 돼지고기 이제 뭐 삼겹살 부분. 이거 물론 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산 돼지고기. 그 다음에 국내산 돼지고기 다음이 수입산 소고기. 그 다음에 국내산 소고기. 그 다음이 와규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야. 닭 가슴살부터 와규까지의 이 스테이터스가 있는 거야. 계단이. 이제 신분 상승의 계단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어찌 보면 내가 좀 더 일본에서 윤택한 삶을 살고 있구나가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서 제가 언제 일본에서 부자가 됐다라고 느끼냐면은 슈퍼 가면은 예를 들어 그 고기 코너가 있으면은
저기 사람은 닭고기 코너 앞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옆 사람은 돼지고기 코너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면 뒤늦게 박간의 오상이 어쩔 수 없구만. 이분이 나셔야 되겠어. 이 박간의 오상이 나가신다. 그리고 나는 당당하게 닭고기 돼지고기 코너 쳐다보지잖아요. 수입 소고기를 딱 사서 담는 거야. 수입 소고기를 딱 카트에 담아가지고 의기양양하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한때는 나는 저 닭고기 코너에서 가슴살을 사냐. 아, 가슴살은 퍽퍽해서 싫은데 닭다리살 너무 비싸네. 닭다리살도 국내산은 비싸네. 브라질산을 사야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하하, 그때의 나는 가라. 이런 식으로 스스로의 우월감이 차 있는 이런 식으로 제가 쇼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허허 저 박간의 옥상 내가 보기엔 거기서 거기대로 느끼겠지만 저한테 엄청난 스텝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요새 이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부르주아의 맛인가? 미국산 소고기는 육즙이 다르구만. 아, 이렇게 만족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식재료 아끼고 포인트 카드 사용하고 저렴하게 살고 그 외식할 때도 뷔페식 가게 가서 아끼고 많이 한다는 거죠. 술도 아끼고 다 아끼고 아껴야 잘 산다는 응. 거예요. 진짜 여기서 바로 재테크의 관념이 오는 거예요. 이 버블 붕괴를 맛보고 투자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일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수익이 일정하면은 아껴서 저축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투자를 해가지고 뿔린다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관념과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적 관념의 제일 큰 잣대가 아마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뿔린다는 개념과 아낀다는 개념. 네, 이걸로 아마 오늘 이야기가 제일 압축이 되겠네요. 일본 사람들은 경찰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약팔이가 먹힌다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서민들이 경찰을 탈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박간이 방송에서 일본 경찰 관련해가지고 예전에 이런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본 자동차 시장이 쇠퇴하는 이유 현지에서 본 왜 경차가 잘 팔리는가에 대해서 이때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맞아. 경제 얘기 해본 적 있잖아. 오늘 똑같은 얘기예요? 아예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이 경차를 탈 수밖에 없는 이유에서 도대체 일본 경차가 어느 정도 팔리길래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일본에서 작년에 판매가 된 자동차 판매 대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동차 판매 대수 속보 일본 2019년인데 이게 보면 누계가 나오잖아요. 등록 차량 일반 차입니다. 일반 차가 2019년에 320만 대가 팔렸는데 경차는 190만 대가 팔렸어. 그러니까 총 510.9만 대 중에서 경차가 190만 대 팔려요. 상당히 많이 팔리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느끼게도 일본 사람들은 경차를 많이 타는 이미지가 있죠. 예. 경차가 처음부터 잘 팔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일본에 있잖아 경차 협회 같은 거예요. 그 협회에서 경차의 신차 판매 대수를 연도별로 정리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나오냐면 1967년부터 나오네요. 이때는 뭐 32만 대 이렇게 팔렸어. 경차 승용차가. 그런데 점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간 적도 있죠. 이때 왜 내려갔을까? 일본 잘 나가거든. 일본 잘 나가니까 굳이 경차 살 필요 없거든. 봐, 버블 경제 잘 나갈 때 있잖아. 일본이 고도 성장기 때. 그렇게 막 잘 나갈 필요 없었어. 근데 점점 뭔가 일본의 경제가 어려워짐이 시작되면부터 점점 경차 판매 대수가 늘어납니다. 사람들의. 그래서 이제 경차가 점점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가지고 100만 대 넘어서고, 지금도 한창인데 170만 대까지 갔었고, 그렇죠. 일본에서도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경차를 점점 많이 탈 수밖에 없냐면은, 일본의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요. 일본이 디플레이션 나라인데, 이상하게 자동차 가격만큼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추세를 따르나 봐. 그래서 자동차 가격은 매년 올라가요. 그런데 일본 사람의 평균 임금이 계속 올라가나요? 아니요. 내려가거나 현상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차를 사려고 했던 예산이 있더라도 세그먼트를 내릴 수밖에 없어. 중형 세단은 소형 세단. 소형은 경차.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점점 세그먼트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류에 맞춰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경차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납니다. 하다못해 경차조차도 점점 가격이 비싸지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일본 내에서도 말이 많은 얘기 하나입니다. 경차 중에서 옵션 좀 들어간 거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돈으로 2,500 가까이 갑니다. 일반 경차가. 그런 경차도 있어요. 2,500만 원짜리 경차가. 말이 돼요 이게? 옛날에 일본 사람 생각으로는 일본 사람 경차는 일본엔으로 100만 엔 이하.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1,0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 이하면은 이거 좀 그냥 경차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점점 100만 엔에서 100만 엔 중반대, 100만 엔 후반대, 200만 엔대 이렇게 이제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경차가. 그래서 경차도 고급화가 됐다. 이제 서민들도 경차도 진짜 경차 중에서 급이 있어가지고 진짜
깡통 경차 옵션 없는 거, 그 다음에 풀옵 경차 좀 좋은 거, 여러 가지 뭐 최신 기능 달린 거 다 달려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등록차 위에 게 일반 승용차입니다. 일본 내에서 판매 대수 추이예요. 그다음 밑에 경자동차인데 이 경차 숫자가 뭐 이렇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200만 대 전후로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대충 그런 식으로 추이가 나옵니다. 평균으로 치면. 그런데 일반 등록차가 어때요?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약간 올라가는 척하다가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전체 일본에서 자동차 판매 대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일반 승용차가 더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그 파이 일반 승용차를 타는 사람들이 경차 쪽으로 많이 시프트해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체로 봤을 때. 이게 2000년부터 2018년 때까지의 일반 차와 경차의 판매 대수 추이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뭐 대부분 이제 진짜 비율상으로 봐서도 경차 쪽으로 많이 기울어 가지 않냐라고 많이 느끼는 거겠죠. 당장 일본의 경차라는 것은 경자동차 검사협회라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차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점점점 변화가 많이 됐어요. 예전에 일본 경차는 폭이 1m였어, 여러분. 그런데 이거 너무 규제가 심하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안 팔려요. 그래가지고 경차가 점점 어떻게 폭을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차의 폭은 밑에 나오는데 길이가 전장이 3.4m 이하, 그 다음에 폭이 1.48m 이하, 그 다음에 높이가 2m 이하, 그 다음에 활동 배기량은 0.66m 이하가 일본의 경차예요. 이게 현재 일본의 경차 규격, 1998년부터 실행되고 있는 경차 규격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더라도 점점점 뭔가 좀 폭이 커지고 길이가 길어졌죠. 높이는 그대로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일본에서 경차를 디자인함에 있어서 일본 사람들의 니즈를 맞추려면 일단 이 안에서 뭐든지 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뭔가 차가 기형적이지 않을까? 길이 이 정도에다가 폭 이 정도에다가 높이가 2m래잖아. 웬만한 사람 키보다 높게 차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경차에서. 그러다 보니까 차를 제조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폭은 한정이 돼. 길이도 한정이 돼. 그러면 어떻게 돼? 높이를 그냥 우짜드동 해야지 해서 사람들에게 경차인데도 어머나 차가 커 보이네요. 차가 뭔가 공간이 넓어 보이네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머리 위에 있는 이 공간 있잖아요. 이걸로 사람들의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의 경차 만드는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옆 공간은 한정이 되어 있지만은 당신은 머리 윗 공간은 넓게, 그래서 개방감이 있네. 우와, 일반 승용차 타는 것보다, 컴팩트카 타는 것보다 경차를 타니까 머리 윗 공간이 넓고 뭔가 이거 시야도 밝고 좋네. 예. 그런 식으로 제조사가 의도를 시키고 있으니까 일본에서는. 오호. 그래서 일본에서는 오히려 일반적인 차보다 경차가 운전하기 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당장에. 맞아요. 그 운전 초보자인 저도 그 쉽게 할 수 있는 정도. 자, 그래가지고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에코카 감세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단 경차는 세금이 상당히 적어요. 일반 차보다. 왜냐면 차체도 가볍고 작다 보니까 연비가 괜찮거든요. 배기량도 적잖아. 그러니까 여러모로 일본 내에 있는 자동차 규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게 됩니다. 일단 그걸로 유지비가 적어지잖아. 세금이 적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어디서 들을 겁니다. 맞아. 한국도 경차 뭐 세금 적고 있잖아. 뭐 세금 그런 거 있는데 그래서 뭐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야, 그런 걸로 하기에는 일본 서민들이 경차를 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 비약적인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일본 자동차 문화의 특이점이 하나 나옵니다. 대한민국과의 정말 큰 차이예요. 자, 여러분. 한국은 차를 사면은 타이어가 뭐가 박혀 있을까요? 사계절 타이어가 박혔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를 정말로 강원도에서 진짜 눈 많이 내리는 거 아니면은 윈터 타이어를 갈아 끼운다 이런 거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일본은 자동차 문화를 발달시켜 옴에 있어서 경차든 일반 차든 똑같이 마찬가지지만은 뭡니까? 기본은 썸머 타이어입니다. 썸머 타이어를 끼게 만들고 일본 내에서는 우짜든동 겨울철만 되면은 윈터 타이어를 끼우게 만드는 문화를 자동차 시장에서 심어두고 왔어, 사람들에게. 그래서 일본은 무조건 사계절 타이어를 안 끼워요. 썸머 타이어랑 윈터 타이어를 끼고 있어서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타이어를 갈아 끼워야 됩니다. 맞아요. 제 오빠도 1년에 한 번 눈이 쌓일까 말까인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무조건 겨울에 그렇죠. 바꿔요. 이게 일본의 자동차 유지비 중에서도 엄청나게 큰 걸 차지하는 거예요. 자동차 타이어 바꿔보시면 아시죠? 자동차 타이어 뭘로 차이가 납니까? 가격이. 인치. 차 타이어가 크면은 멋있어, 잘생겼어, 휠 와 크다, 그런 타이어, 그런 차 휠 20인치 예를 들어 휠에 타이어 바꿔보신 적 있나요? 가격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일본이 자동차 타이어 만드는 전 세계 제일 큰 회사 갖고 있잖아요. 누구?
브리지스톤, 돌다리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회사도 많이 있죠. 파일캠부터 해가지고, 요코하마 타이어. 요코하마 타이어, 여러 가지 타이어 회사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세계적인 타이어 회사가 많은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고객들에게 어떻게, 일본 자동차 시장 나름 내수 크잖아. 호객님 되어야죠. 호객님, 여러분들 평소 때는 여름 타이어를 끼고 다니시고 겨울이 눈이 오기 전에 눈 내리기 전에 도로가 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동차가 어떻게 돼? 여름 타이어는 위험합니다. 타이어를 바꾸셔야죠. 이걸 예전부터 약을 친 게 일본이란 나라야. 그래서 일본은 이미 여름 타이어, 윈터 타이어의 문화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인풋을 해두고 경차잖아요. 일본의 경차는 평균적으로 휠 사이즈가 13, 14, 큰 거 15인치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건 알았어. 아니, 13, 14, 그건 알았어. 일반 차는 좀 크고 하면은 16, 17, 18, 19, 20까지 휠 사이즈가 엄청 커지고 타이어도 엄청 커져요. 그 가격 차가 어느 정도 나냐면은, 자, 이게 일본의 다나와 같은 가격 비교 사이트거든요. 스노우 타이어랑 여름용 타이어 2개밖에 없어. 썸머랑 스노우. 이게 일본이란 나라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스노우 타이어 주목 랭킹 나다. 브리지스톤. 하나에 4,100엔 타이어 14인치네요, 이게. 14인치. 이거 4,000엔 브리지스톤 그 블리자 이거 비싼 건데 얼마 안 하네. 이거 곱하기 4 해봤자 16,000엔. 대한민국 한 20만 원도 안 하는구만. 에이, 오상 이거 그지? 엄살이네. 그 느끼잖아요. 이게 경차란 말이야. 블리지스톤 같은 건데 17인치 R17 18,690엔. 이게 타이어 하나예요. 곱하기 4. 대충 하더라도 최저가로 타이어 가격만 하더라도 72,000엔. 우리한테 80만 원 넘어가요. 공인 뺀 거예요. 경차를 타게 되면은 겨울용 타이어가 우리한테 20만 원 미만으로 먹는데 타이어 원가만 하더라도 그냥 일반 차 17인치 타이어 끼는 거 하더라도 타이어 가격이 80만 원 넘어가요. 제일 싼 거로 치더라도. 이게 일본에서 엄청나게 큰 유지비로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봐. 일본에서 타이어를 바꾸는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경차는 일단은 무조건 휠 사이즈가 작게 나오니까 여름용 타이어를 끼든 겨울용 타이어를 끼든 그냥 싸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서민들이 왜 경차를 탈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여름용 타이어를 낄 수 없어요. 스노우 타이어를 껴야 돼. 그런데 차를 살 때도 딜러가 약을 칠 거란 말이야. 고객님, 이거 유지비에서도 세금도 물론 있지만은 일본에서 스노우 타이어 낄 때 경차는 유지비도 저렴해요. 얼마 안 하거든요. 반의 반값이에요. 일반 차에. 그러면 어떻게 돼? 유지비를 생각하더라도 타이어라는 것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가격 차이를 보면 좀 많이 고민이 되네요. 그렇죠. 아까 이거 보여준 게 여러분 이게 딜러에 가면 가격 더블로 뛰어요. 그렇죠. 채팅창에서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왜 일본에서 올 시즌 타이어를 쓰지 않는 건가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타이어를 바꿔 끼울 거 아니야, 여러분들. 타이어 회사도 먹고 살아야지. 올 시즌 타이어 끼면은 1년에 눈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동네에서는 겨울용 타이어를 안 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타이어 안 바꿀 거 아니야. 타이어 회사가 장사가 안 되잖아요. 뭘 먹고 살아. 그러니까 여름에는 여름용, 눈 좀 내리가 추워지면 겨울용. 이래야지 타이어 회사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말했죠. 일본은 자국민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이 잘 되는 거예요. 소비자들에 대해서. 이게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힌 거예요. 사계절 타이어는 선택할 수도 없어. 가격 비교 사이트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계절 타이어 달고 겨울철 안전하겠지. 이거 미끄러져. 사고나. 겨울용 타이어를 끼야지. 이렇게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일본 내에서의 자동차 문화에 상당히 중요한 타이어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타이어 회사들이 상당히 계절이 바뀐 데 있잖아. 바빠집니다. 상당히 지금 좋아할 때예요. 지금 9월 중순이잖아. 좀 있으면 10월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TV에서 칩니다. 여러분 타이어 빠르게 오세요. 요새 카센터 붐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타이어 회사들만 좋을 것 같아요? 카센터도 좋거든 동네. 동네 카센터에 1년에 한 번 무조건 1년에 2번이네요. 윈터 타이어 끼고 바꿀 때. 올 거 아니야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공임 꿀꺽. 카센터부터 해가지고 여기 알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먹고 살아야 되거든. 이런 문화 자체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의문점 가야 돼. 대한민국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의문점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매년 겨울마다 브리지스톤부터 해가지고 일본 타이어 메이커들이 유명 배우로 광고를 쳐. 어떻게 광고를 치냐? 지난 시즌의 스노우 타이어, 올해 새로 나온 스노우 타이어의 제동거리 광고를 쳐요. 우와, 올해 새로 나온 윈터 타이어는 제동거리가 더 짧네? 이거 사야지. 그러다 보니까 또 새 걸 사게 만드는 거야. 안 그래, 갖고 있는, 아까도 태어나잖아. 타이어 뭐 5년 쓰냐, 4년 쓰냐, 아니에요. 몇 시간. 진짜 길게 써봐야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2, 3시즌. 겨울 2번 정도 나고 나면은 윈터 타이어도 갈아 끼워야 되지 않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렇게 카센터가 약을 치거든.
딜러가 그렇게 약을 치거든. 왜? 남들 다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야지 타이어 회사 신제품이 돌거든요. 길어봐야 3년입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들은 돈을 아껴야 돼라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유지비를 너무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면 경차가 못 끼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뿐만 아니라 이런 자동차의 단순한 여러분들 생각도 못한 타이어라는 유지비라는 개념이 일본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사람들은 경차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세금 보고 사고 차량 가격 보고 사고 했으니까 이 경차의 유지 비용이 이 타이어라 보면은 이게 최고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해를 할 수 없겠지만은 일본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약팔이가 먹힌다는 겁니다. 요시. 일본 서민들이 경차를 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주구장창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본이 길이 좁아서 그래요. 그러면 일본이 길이 좁아서 경차를 타야 되면 일본은 택배차가 못 움직이나? 일본에는 택배차들이 못 움직이고 일본의 화물차들은 아예 운전을 못하나?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어디가 핑계고 경제적 문제가 제일 큽니다. 유지비, 연비, 그리고 아까 말한 타이어 또 유지비에 들어가겠죠.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어디가냐 핑계에 불과할 뿐입니다. 일본의 경차가 간판이 노란색 간판이거든요. 일반 차가 승용차가 흰색이고 상업용 차가 초록색이고 경차는 노란색 간판이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노란색 간판으로 솔직히 일본에서 다니면은 나는 노란색 간판 쪽팔려서 싫어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차를 탔는데도 저건 누가 보더라도 경차인데 돈 더 줘가지고 간판을 흰색으로 바꿔가지고 언뜻 보면 저 사람 경차 말고 컴팩트카 타는가 보네 라고 느끼는 사람도 꽤 있어요. 왜냐면은 경차를 타면 기본적인 인식이 돈이 없나 보네. 그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거든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어디까지 경제적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은 안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 국내 시장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경차를 사는 사람이 그 시장 자체도 일본 사람들 점점점 소득이 내려가는 와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메이커들에서도 경차도 합리적인 소비자, 당신도 경차를 타는 그런 지구를 생각하는 사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일본 사람이 경차를 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죠, 돈 때문입니다. 제일 큰 게 기승전 돈이에요. 그 이상으로는 일본 경차에 대해서 정리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게 아니면은 다른 차 탈 게 많이 있거든. 당장 일본 자동차 브랜드만 하더라도 토요타, 닛산, 혼다, 스바루, 그지 마츠다. 완성차 메이커가 이 정도로 많아. 그런데 굳이 경차를 가야 돼?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한 접시에 100엔 우리 나왔던 1,000원이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이게. 맞아. 너무나 차이가 있다. 그런 게 아니네. 그러니까 뭔가 특징을 만들어내야 돼. 우리 가게는 요런 게 있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바가지 방송에서 먹는 거 얘기하면 여러분 좋아하시니까 예. 회전 초밥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요즘 들고 왔습니다. 호호.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서 이 서민 문화를 대표하는 게 회전 초밥이거든요. 일본 가면 한번 초밥 먹어봐야지 이러면서 일본 오셔서 초밥집에 가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가성비가 괜찮은 회전 초밥집은 한번 가보는 거 나쁘지가 않아. 많이 본 것 같아 이래가지고. 회전 초밥이 일본 서민 음식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본 음식 하면은 스시를 제일 많이 떠오르잖아요. 초밥을. 근데 일본 사람들도 초밥을 좋아하는데 이게 원래는 진짜 옛날에 있잖아요. 동네에 초밥집이 있어가지고 가면은 아저씨가 있잖아. 이라샤이 이래가지고 이제 딱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가게가 기본적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나름 가격이 있어요. 아무리 동네 집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막 가서 배부르게 있잖아. 먹을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 사회에서 어떤 게 등장해서 가격 파괴를 했냐? 바로 이거죠. 회전 초밥집. 이게 등장을 하고 나서 일본 서민사회 초밥이라는 게 좀 많이 침투가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릴 때는 지금처럼 100엔짜리 회전 초밥집은 없었어요. 접시마다 접시 가격이 다르고 200엔, 300엔 그런 가게였어요 원래. 대중화를 시킨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익률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빨간색 접시는 100엔, 파란색 접시는 200엔, 그 다음에 400엔부터 비싼 접시 있잖아요. 맞아. 색깔별로 접시를 나눠주면서 고급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잖아 전복 이런 건 비싼 거고, 아니면 싼 거 있잖아요. 초밥부터 해가지고 그레이드를 나눴어요. 근데 이것도 점점 일본 사회가 디플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가격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그릇마다 가격을 다르게 해. 그건 안 되지. 우리 가게는 일괄적으로 가격, 예를 들어 처음엔 150엔. 근데 우리 가게는 100엔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100엔 돌아가는 초밥 있잖아요. 기본적인 일본 현재 회전 초밥의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월급부터 해가지고 수익은 그렇게 안 늘어요. 물가도 안 오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막 연구하다 나온 게 이 회전 초밥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이 회전 초밥집 일본 사람들은 진짜 자주 가요. 자주 가고 저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가 원래는 초밥을 못 먹었어요. 맞아. 추미코가 초밥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 제가 결혼하고서 내가 추미코에게 김치찌개랑 한국 라면을 전파했다면은 추미코가 저에게 초밥을 전파했다고 보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먹을 수 있게 되면 한일 부부 이런 식으로 삽니다. 예. 아마 한국 분들도 이렇게 여행 오셔서 많이 가셨을 거예요. 보면서 이제 막 도는 거 있잖아. 막 돌고 있는 거 맛있어 보인다라고 느끼지만은, 그리고 여러분, 이게 돌면은 솔직히 초밥이란 거 바로 딱 이래가지고 헤이 나오면 그게 맛있잖아. 예를 들어서 저게 막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만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나는 저거 별로 맛없어 보여. 난 이것만 먹어. 이러면은 계속 도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신선하지 않는 것도 도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회전 초밥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 위에 보면 버튼이 있어요. 아니면 요즘 같은 태블릿이 있습니다. 주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 초밥에 가서 주문을 하면은 본인이 주문한 초밥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간 만들어서 나오는 거야. 신선해. 그것만 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이제 일본어로 주문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이제 회전 초밥을 그냥 드시는 분들 많아요. 그냥 귀찮지 이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일본 웬만한 가게 가면 태블릿부터 해가지고 뭔가 자동화된 데가 많아가지고 한국어도 지원이 많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딱딱딱 본인이 먹고 싶어 주문해가지고 드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도 이게 좀 진화해 가는 거예요. 아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회전 초밥집에서 이걸 유지하는 것도 어찌 보면 이제 문화죠. 회전 초밥집은 뭔가 돌고 있어야지 가게가 장사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 그리고 또 이제 회전 초밥집에서도 이게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뭐냐면 이거 있잖아요. 와사비. 일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와사비를 다 잘 먹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죠. 저는 못 먹어요. 추미코가 못 먹어요. 참고로 저도 와사비 못 먹어요. 그래서 바깥에는 그 초밥집 이런데 저 회전 초밥에 가면은 항상 시킬 때 그 예전에는 와사비가 들어가 있는 거랑 와사비가 없는 거랑 같이 돌고 했어요. 그 밑에 그릇 색깔만 다르고. 근데 지금은 좀 일본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와사비를 못 먹는 사람이 있는 걸 많이 아니까 기본적으로 와사비를 안 넣고 돌립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와사비를 놔둬요. 네가 넣어서 먹으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와사비 취향 같은 것도 이제 회전 초밥집에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회전 초밥집 하면 대표되는 게 이거. 녹차. 녹차. 아 맞아. 가루 녹차. 진짜 어디든 다 똑같아요, 이거는. 앞에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서버가 있어가지고 누르면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녹차는 흔히 말하는 이제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초밥 먹을 때 뜨거운 물을 먹고 입을 씻어낸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녹차를 한번 이제 입맛을 다시 다시고 이제 다른 걸 먹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회전초밥에 대해서 상당히 서민적이잖아. 이런 거 뭐 이런 걸 다 두고 녹차부터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뭐 있잖아. 회전초밥이 돌긴 하지만은 주문하면 따로 준다. 그런데 두 개에 100엔, 우리한테 1,000원이란 말이야. 나름 싸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게 유지가 돼요? 다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구를 할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밥 나오는 기계 있잖아요. 이거 뽕뽕 나가지고 초밥을 일본에서 니기루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초밥을 이렇게 어찌 보면 딱딱 한다 이러는데 회전 초밥집은 니기루가 아니라 얹는 거예요. 기계가 뽕뽕 밥을 만들어내면은 위에 이제 그 뒤에 있는 아저씨들이 직원분이 얹어놔요. 그러니까 회전 초밥집은 이게 시스템 상으로 회전돼서 올 때 있잖아요. 이게 넘어져서 오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줘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전 초밥에 초밥을 가지고 자기 초밥이다 말하면은 뭐 아니다 이런 사람도 꽤 있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회전 초밥집 하면은 또 빠질 수 없는 게 이거 상당히 의외일 수 있는데 튀김. 아 맛있지. 회전 초밥집에 가면은 물론 초밥도 먹지만 튀김 초밥도 있잖아요. 그거 별개에도 이런 튀김 같은 거를 사람들이 잘 먹습니다. 집에서 일본 사람들이 튀겨 먹기 귀찮잖아요. 기름도 튀고 이러니까. 맞아. 그래서 회전 초밥집 가면 이것도 저렴한 가격에 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튀김뿐만 아니라 우동 같은 것도 팝니다. 우동도 팔고 뭐 음료수도 커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은 일본식 종합 레스토랑 같은 느낌이 됐어요. 회전 초밥집이. 저렴한 가격으로 온 가족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외식집 같은 느낌이 이런 회전 초밥집인데 이게 종류가 일본에서 엄청 다양해요. 이거 백인 회전 초밥집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마다 그 취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취향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아니 이거 뭐 그 있잖아 놔두고 레일 위에서 초밥이 뱅글뱅글 도는 거 다 똑같지. 다릅니다. 이거 엄청 다릅니다. No. 그리고 어떤 걸 미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컨셉도 다르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다르고 어떤 가게는 대충 이런 느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갓바스시는 일본에서는 요새는 인기가 별로. 갓바드시가 어찌 보면 제일 노멀해요. 노멀하고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가게도 많이 있었어요. 맞아. 저도 많이 정말 확장을 봤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요. 많이 줄었습니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딱 중간 정도로 가는 느낌이 이 갓바드시라고 보면 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갓바드시라고 하면 이 튀김류가 제일 생각이 나네요. 얼마나 있어요? 유명한 백인
상대 체인집. 유명한 게 4-5개 정도 있어요. 그 위에도 짜잘한 동네마다 체인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컬 체인 같은 거 있는데 오늘 그 유명한 것들을 몇 개 알려드릴게요. 특색마다. 최근에는 아마 일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갑바스시보다 이 집에 가네요라고. 그렇죠. 다른 거 선택하는 분들 많은 것 같네요. 그렇죠. 현재 일본의 이제 이 회전초밥집 전국적 랭킹에서 압도적 1위가 바로 이 스시로라는 데입니다. 이게 일본어로 스시로거든요. 스시로는 그러니까 다른 체인점이랑 뭐가 달라서 압도적이에요? 시야가 높아요? 뭐 가게가 많아서 그래요? 물론 그것도 있는데 스시로는 예전부터 그러니까 TV 광고도 많이 치면서 특징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들은 다른 데랑 다르게 재료에 돈을 많이 쓴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 하시는 분은 알지만은 재료 원가가 얼마고 그 위에 인건비, 그 다음에 이익 올려가지고 가격을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시로 같은 경우에는 한 접시에 기본이 100엔이야. 100엔인데 그 100엔 안에 쪼개는 것 중에서도 소재에 돈을 많이 든다. 생선에. 일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뭐겠어요? 이거 있잖아요. 참치. 뭐 참치. 스시로는 참치가 제일 잘 나온다. 회전초밥집 중에. 이런 이미지로 쌓아가지고 히트를 많이 쳤습니다. 정말 그런 이미지 만들었네. 자기들이 만들었어. 스시로의 참치는 다르게 제일 좋은 참치를 백엔초밥 중에서 엄선해가지고 냅니다. 이런 식으로 스시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위에도 스시로 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디저트라도 여러 가지 마시는 거 많아요. 있지만 뭐 아까 말했지만 참치랑 원가율에서 압도적인 게 스시로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데는 그러면 이 스시로만 장사가 잘 되고 다른 데는 장사가 안 되나요? 라고 느끼지만 아니. 다른 데도 공격을 해야죠. 어떤 데가 있는지. 이건 박간애가 예전에 자주 가던 데인데 하마즈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 하마즈시. 하마즈시. 이 하마즈시는 특징적인 게 있어요. 예. 뭐냐? 짜잔. 하마즈시는 평일 스시 한 접시당 90엔 플러스 세금. 평일에 가면은 10엔이 더 싸요. 한 접시당. 우리나라 돈 100원 더 싸요. 그러니까 진정한 가성비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하마즈시에 간단 말입니다. 평일에 간다 하더라도 다른 건 없어요. 대신 이게 마케팅인 거지. 평일에 어찌 보면 주말보다 사람이 적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사람들 모으겠다. 그래서 일본 사람도 하마즈시라고 하면은 평일에 가는 회전초밥집은 어디? 하마즈시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저한테 하마즈시는 로스트 비프 스시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뭐요? 유명하잖아. 로스트 비프 스시. 아니 스시 초밥이라면은 생선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고기 먹으러 가요? 맛있어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뭐 다른 데 마찬가지지만은 취미과대는 특징적인 게 있잖아요. 물론 스시 이외에도 이제 그 뭐라냐 생선 이외에도 다른 거 맛있는 거 많이 있는 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생각나는 게 이거네요. 카키 후라이라 해가지고 굴튀김 초밥. 그럼 이것도 보여주세요. 이거 니쿠즈시. 이거 고기 초밥. 고기 초밥 맛있습니다. 하마즈시. 그러니까 뭔가 좀 특징적이죠. 아까 말한 스시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스시의 왕도다 이래가지고 참치 이런데 여기는 우리는 로스 비프 튀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잖아. 그리고 가격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데도 유명한 거 있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디? 쿠라즈시입니다. 아, 쿠라즈시. 무텐 쿠라즈시라 해가지고 우리는 흔히 말하는 무첨가다. 우리는 뭔가 좀 자연적인 소재를 써가지고 건강이 좋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때문에 이 스시집을 선택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첨가물이 없어요. 그런 몸에 좋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그런 신경 쓰지 않아요. 이 쿠라즈시는 컨셉이 확실합니다. 예. 어떤 컨셉이냐요? 아이요. 패밀리. 초밥을 회전초밥집에 가면 초밥 접시가 남을 거 아니에요. 위에 있는 거 먹으면은. 다른 가게는 이걸 쌓아두고 이거 몇 접시네요? 얼마네? 이러면서 결제할 때 있잖아요. 계산할 때 접시로 판단하는 게 기본적으로 일반적입니다. 예. 근데 이 쿠라즈시는 테이블에 접시를 수거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에 접시를 하나씩 넣습니다. 넣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따따따따 게임이 시작돼요. 화면에 게임이 시작돼가지고 위에 있는 이거 이제 흔히 말하는 이거 장난감 같은 거 있잖아요. 가짜. 가차. 그게 나와요. 꽝이랑 이제 당첨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먹을수록 접시를 많이 넣을수록 이런 찬스가 생기는 거야. 이걸 누가 좋아하대?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잖아요. 뭐 콜라보레이션. 예전 같은 보면 요게 워치 콜라보레이션. 회전 초밥집 가야지 요게 워치 장난감 먹을 수 있어. 그것도 어떻게 먹어야 되거든요. 시켜서 먹어서 계속 그거 넣어야 돼. 인설트 코인이에요. 이게 쿠라즈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5접시를 먹어야지 한 번 돌아가요, 게임이. 그러니까 어중간히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선 제 고향집 근처에도 이 쿠라즈시 있는데 있잖아. 예를 들면 9접시 먹으면 또 하나 먹으면 이 포기 할 수 있으니까 하나 더 먹자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머리 잘 썼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되겠어. 이거 해두고 미끼를 해두고 사람들이
4접시 먹을 거 5접시 먹게. 9접시 먹을 거 10접시 먹게. 하나 더 먹게 있잖아요. 야, 그리고 안 나오면은 애들 조를 거 아니야. 엄마, 나 요게 워치 갖고 싶어. 어떻게? 야, 시켜. 먹어라. 인설트 접시. 돌려야 돼, 가차를. 컨셉이 확실하잖아요, 여기는. 맛도 나쁘지 않아요. 평범한데. 맛있어. 평범한데 그것보다 더 사람들이 기억이 나는 게 뭐? 접시 투입. 이게 바로 쿠라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예. 있어. 회전 초밥집 하면은 아까 처음에 그림처럼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비효율적이다 이거야. 이거 돌리지 말고 레일은 필요한데 사람들에게 그냥 이거 바로 주면 안 돼. 바로 오더 받으면은 그냥 오더 메이드로 주면 안 돼. 어차피 이런 스시 안 먹잖아 사람들. 오래되면 안 먹잖아. 안 신선하다니까. 이를 안 돌리고 그냥 바로 제공하는 가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우오베이라는 체인은 특징적으로 하나 더 머리를 써요. 뭐냐면은 레일이 3개입니다. 위에는 신칸센, 밑에도 신칸센, 그 밑에는 F1 차이를 해가지고 레일을 3개를 만들어 둬가지고 사람들에게 한 라인에 있으면 여러 테이블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는 제일 위에 라인으로 자 신칸센으로 스시 배달 갑니다. 슈앙. 누구는 중간 라인 슈앙. 누구는 밑에 라인 슈앙 이래가지고 이게 우오베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주문하자마자 뭐 바로 바로 그냥 신칸센처럼 도착한다 이겁니다. 이 신칸센 얻는 거죠. 뭐 그냥 레일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칸센 없이 레일 위에서 레일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보면 보는 맛부터 해가지고 물론 빨리 도착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특이하잖아요. 다른 데랑 다르잖아. 뭔가 컨셉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맛도 물론 여러분 중요한데 솔직히 한 접시에 100엔 우리 나왔던 1,000원이에요. 거기에요 이게. 거기서 맞아. 이게 그렇게 막 극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가게마다. 맞아. 너무나 차이가 있다. 그런 게 아니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특징을 만들어놔야 돼. 우리 가게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가게는 요런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오베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오베를 제일 좋아해요? 맛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빨리빨리 오니까. 아 그렇죠. 빨리빨리 오니까. 저도 이게 좋아한다. 이게 한국 사람 스타일이 맞을 것 같아요. 제일 빨라요. 왜냐면 다른 데는 이게 돌아가는 게 있다 보니까 자리마다 시키더라도 이거 레일 있잖아. 자 저기서 가면 오더메이드 올립니다. 그러면 그게 돌 때까지 기다려야 돼. 언제 오나 이래 씹어가지고 오면 이제 딴 이러면서 울려요. 당신께 도착했으면 울려요. 근데 너무 그것도 기다려야 돼. 근데 우오베는 어떻게 돼? 바로 그냥 신칸센으로 레일이 3개니까 그냥 바로 샥. 가끔 많이 시키면은 자기 자리에 이게 있잖아. 다 동시에 3개가 내 자리에만 동시에 도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까 사진. 요거. 이렇게 오면 반대편에 자리가 있으면 너무 길고 늦게 오죠. 그 사람마다 기다리는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 자리 사람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불편하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늦으면 늦을수록 틀려서 우리 걸 가져가는. 있죠. 지금 좋은 지적했네요. 예. 나는 분명히 이거 있잖아. 뭐 터치면 참치 그거 주토로 2개요 시켰어. 그래서 이제 당신 그거 이제 옵니다. 도착합니다. 띵띵 오는 거야. 그런데 없어. 분명히 안내판에는 도착했으면 안 돼. 내 접시가 없어. 뭐? 앞에서 스틸해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없을 것 같아요? 자주 있어요. 자주 있어요. 일본에서 자주 있어요. 일본인의 민도를 알고 싶으면 회전 초밥집 가서 시켜봐요.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오베처럼 그 사람의 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추미코는 특히 본인 앞에 바로 도착하는 이 신칸센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이 내려면 할 수 없잖아. 본인 자리에 딱 도착하기 때문에 직선 내로 쫙 와가지고.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게 당해보면 빡쳐요. 맞아. 나는 항상 시키고 나면 저는 옆에 레일 사이에 틈이 있잖아. 이걸 봐요. 출발했다 이러면서 온단 말이에요. 매일 눈으로 봐야 돼. 있어. 그리고 또 누가 또 진짜 잘못해가지고 남이 주문한 거 했어. 그래놓고 옆에 있는 와이프분이 당신 실수했어 이러면은 돌려준단 말이야. 맞아. 그걸 또 보고 또 내가 야 저거 아까 아저씨 한 번 했는데 아쉽게 스틸 했으면 그냥 드시지. 그걸 또 돌려. 그래서 그걸 내가 또 집어서 먹어야 된단 말이야. 좀 여러 가지 찝찝한 게 좀 많이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 군상이다 드러나요, 여러분. 말했지만 회전 초밥은 가격이 저렴하고 가성비가 있다 보니까 서민 생활이 잘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어떻게 사는가 들리기 때문에 별의별 게 많이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게 그나마 좀 유명한 일본 내에서 전국적으로 회전 초밥을 하는 데거든요. 박간애가 홋카이도에 살잖아요. 예. 근데 홋카이도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홋카이도에 와서. 그렇죠. 응. 홋카이도도 이런 일본 아까 보여드린 뭐 스시로 뭐 구라즈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홋카이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힘을 못 써요. 왜냐면 홋카이도는 나름 이게 좀 북쪽이고 나름 해산물에 자신이 있다 이거야. 오호츠크해를 끼고 있고 바로 태평양부터 해가지고 여기는 다르다. 본토랑 다르다예요. 홋카이도에 있는 홋카이도의 로컬 이 회전 초밥집이 나름 인기입니다. 근데 거기는 100엔은 아니에요. 아까 말한 추미커 말한 것처럼 접시마다 가격이 다르다든지 기본은 100엔 이상, 뭐 한 접시당 200엔, 300엔 이 정도 가는 게 볼륨존을 이루는 가격집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토리돈이라든지 맛있어. 그 다음에 이런 네무로 하나마루 여기도 회전하긴 회전해요. 회전 초밥집이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오더를 할 때 상당히 옛날식인데 뭐 몇몇 가게는 패드 도입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 되고 나서 원래는 종이에 써야 돼요. 써야 돼. 종이에 써가지고 제출을 해야 돼요. 일본어로 적어야 돼요. 참치 하나라든지. 참치 하나, 그 다음에 와사비 빼고 열나 짜증나죠. 그게 싫으면은 아저씨 불러가지고 아저씨 뭐뭐뭐뭐 이러면 아저씨가 딱 있잖아. 코로나 전에는 주문 받고 헤이 몇 번 테이블에서 뭐뭐뭐뭐뭐뭐 주문 받았습니다. 이러면 뒤에서 이제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러면서 이제 헤이 이러면서 이제 진짜 옛날 방식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 뭐 제가 어릴 때는 그 회전 초밥집도 다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했지만 아싸한테는 힘듭니다. 이 아저씨가 처음에 테이블에 앉잖아요. 그러면은 인사를 해요. 오늘 저희 가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담당하는 누구입니다. 오늘 신선한 재료 뭐 왔는데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러면서 인사를 해요. 부담 100배야 거기서부터. 그래서 프레셔가 와요. 뭐지 시키란 말인가? 안 시키면 때리나?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프레셔가 와요. 웃으면서 아저씨가 이제 나는 근육질의 아저씨 많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뭐가 특징적이냐면은 간단해요. 커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밥이 안 보이게 위에 생선부터 해가지고 크게 얹어두면 이게 홋카이도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데 본토 뭐 이런 100엔짜리 초밥 가면은 흰밥 있잖아. 위에 요맨한 거 하나 올려두고 초밥이라고 그러잖아요. 홋카이도는 그게 아니에요. 밥이 안 보이게 그냥 덮어놔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내 먹으면서 밥이 부족하네. 밥을 좀 더 주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인기를 끄는 것도 일부러 여기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회전 초밥이지만은 뭔가 회전 초밥집의 퀄리티 좀 이상이 있잖아.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는 이제 홋카이도 와가지고 제일 좋았던 점이 이런 데 갈 수 있는 거.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하나만 불편한 점은 이렇게 사람 대 사람으로 주문하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틀리시네. 나오네요. 시켜다가 안 오네, 아직까지 안 오네도 있고, 이걸 시켰는데 다른 거 나오죠. 예. 분명히 나는 뭘 시켰는데, 예를 들어, 와사비를 빼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와사비가 위풍당당하게, 언뜻 위에서 보더라도 이건 초록빛이 감도는데 이런 걸 줘요. 헤이 오마치! 이래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받아가지고, 와사비 들어있는. 와사비. 얘기하면 아저씨가, 아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또 바꿔준단 말이에요. 바꿔주세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깊은 눈빛이 있잖아요. 네가 안 먹으면 이건 팩인데. 맞아요. 이거 일이 늘어났다. 이게 몇 개인데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제 아싸는 생각한단 말이야. 이것도 얘기하면서 또 하면 또 가게도 귀찮고 그냥 먹지. 이런 것도 생겨요. 맞아. 어서 뭐 그냥 먹지. 저는 그냥 먹지. 그래서 그러면 와사비 젓가락으로 찝어서 좀 드러내놓고 먹으면 되지. 그냥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또 어떨 땐 시켰는데 안 와. 정말 많아요. 안 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이게 있으면은 말을 못하고 시키면 알겠지 이런단 말이야. 근데 안 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못 참으니까 아까 저 시켰는데요 이러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한국 있잖아요. 중국집. 지금 배달 출발했어요. 그거예요. 그게 일본판이 나옵니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러면서 누가 보더라도 까먹었는데 실제로 그러면 금방 나오거든요. 바로 이제 오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보고 있으면은 참 뭐라 해야 되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면 기계가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종이로 가면은 종이 어디다 뒀지부터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말했다 하면 아직 바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홋카이도 회전초밥집에서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도 가요. 왜냐면 그런 어차피 인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기승전 이런 퀄리티가 좋아요. 회전초밥집이지만 일반 회전초밥집 전국구 그런 것보다는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가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바깥에도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아니 오늘 방송 이거 할 때 회전초밥 얘기한다 할 때 맞아요. 뭐 저 도는 초밥 다 똑같지라고 생각했는데 다르죠.
이 입에도 여러 가지. 이게 아직까지 그러니까 일본 지역마다 또 따로 있어요. 음. 예.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합니다. 일반 회전초밥이라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회전초밥집 하면 일본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뭐 스시로 나는 장난감 주니까 쿠라스시 나는 평일에 가면 싸니까 어디부터 해가지고 각자 취향도 갈리고 어디 집에 가면은 뭐 참치가 좋다더라. 어디는 크기가 크다더라. 어디는 튀김을 잘한다더라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갈립니다. 맞아.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이 회전초밥집 같은 거를 서민들이 정말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외식 장소, 특히 디플레이션이 돼가지고 돈 나가면 줄여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커버치는 면에 있어서 정말 대중적인 식당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것이 이 회전초밥이라서 그만큼 파생되는 게 많다는 게 되겠죠. 끝. 지난 9월 18일에 뉴스가 떴네요.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시바 총리 사임 전 마지막 해외 순방이다. 굳이 그만두기 직전인 사람이 온다고? 왜?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이시바 총리가 한국에 오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대한민국에서 아마 뉴스가 났을 겁니다. 예, 일본 이시바 총리와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9월 말에 대한민국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부산에서? 서울이 아니에요. 부산에서. 아니 오상 뭐예요? 저번에 이제 이시바 총리가 그만둔다면서 그럼 뭐 전 총리로 오는 건가? 뭐 해온대?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시바 총리는 아직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이시바는 자민당 총재를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에서는 이게 자민당 총재를 그만두면 새로운 자민당 총재가 나중에 총리가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때까지는 총리는 합니다. 새로운 총리 이분입니다라는 거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그 현역 총리. 그렇죠. 아니 그래도 뭐야 뭐 이제 임기 막바지 레임덕도 레임덕이네. 완전 뭐 힘도 없는데 굳이 뭐 한국에 와서 뭐에 그냥 퍼포먼스인가?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상당히 전략적인 아마 한국 방문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시바 총리 그 간다 이거는 있잖아.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앞으로도. 그렇죠. 그거도 좀 관련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마이니치 신문입니다. 지난 9월 18일에 뉴스가 떴네요.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시바 총리 9월 말 한국 방문 예정. 동일하게 9월 18일에 아사히죠. 이시바 총리 사임 전 마지막 해외 순방이다. 어디 가서 일본에서 이제 마지막에 총리직하고 있을 때 조용하게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인데 한국까지 가? 뭐 하려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말도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 내에서도 왜 가요? 라는 말이 많았죠. 많이 있죠. 하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장소가 이제 부산이잖아요.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예, 하는데 왜 부산에서 하냐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이시바 총리가 일본에서 늘 하던 말이 그 지방 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방을 활성화시켜야지 나라가 제대로 돈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과 그 뜻이 맞았다. 한일 양국 둘 다 지방의 활성화를 좀 도모를 해야 되는데 그 상징성으로 부산에서 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이시바 총리 가는 게 아까 말한 뭐 지방 경제 활성화를 떠나가지고 8월 달에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에 먼저 방문을 했기 때문에 화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본도 흔히 말하는 성의를 보여야 된다. 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간다는 건데,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이게 뭐 이시바 총리가 갈 필요가 있나. 그림상 뭐 이제 물러날 총리 말고, 다음에 올 총리가 가는 게 그림으로 좋잖아요. 앞으로의 한일 관계라든지 그런 걸 생각을 하면은. 그럼 되는데 굳이 그만두기 직전인 사람이 온다고? 왜?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도 그런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게 뭡니까? 10월 4일에 투개표가 될 자민당 총재 선거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뭐 지금 총리 자리에 있지만 자민당 총재 내려왔으니까 그 공석을 메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민당에서 이제 선거가 이제 곧 시작이 되거든요. 그 주요 후보가 이렇게 5명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사실상 이번에 이 2명 펑쿨세 고이즈미 신지로랑 이 다카이치 사나에
미라는 이 여성 후보 2명의 1대1 싸움이 아니냐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여론조사 보면은 다카이치 사나이가 유리하고 또 어느 뉴스 보면 또 고이즈미 신지로가 유리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일본에서 계속 매일매일 뉴스가 바뀌면서 여론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충 이쯤 되면 여러분 느낌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시바가 한국 가는 것도 다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 얘기했지만은 이 다카이치 사나에 상당히 강경한 사람입니다. 예, 물론 이제 뭐 한미일 공조 이런 것도 언급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일본 중심 뭐 역사인식 같은 경우에서도 아베 전 총리를 좀 계승을 하면서 좀 강경한 자세로 나올 거다라는 게 이 다카이치 사나에 좀 많이 오른쪽에 위치해가지고 지금 여러 강경 발언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당장에 여러분들 기억에 새로울 그 라인 관련해서도 이거 빨리 뺏어와야 된다. 그 라인 일본 거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발언한 게 이 다카이치 사나입니다. 왜? 안보. 일본인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다는 식으로 이제 흔히 여론전을 좀 많이 있잖아요. 만들어준 게 다카이치 사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 다카이치 사나이 후보가 이제 일본 총리가 됐을 때 대한민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제 걱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 많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온 후보가 고이즈미 신지로 펑크울세 후보죠.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이 고이즈미 신지로가 본인의 이제 약간 노선을 사람들이 좀 꽤 많이 보여주는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시바 총리에게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의사를 전하고 그러니까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기자회견 열어서 나 선거 나간다 하기 전에 현 총리 이시바 짱에게 딱 가가지고 저 이번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 제가 이시바 총리의 그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지방 활성화랑 농업 정책 등 있잖아. 이시바 총리가 하고 싶었던 일들 고이즈미 신지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당장에 출마를 이제 표명하는 기자회견에서도 이시바 총리의 노력에 진심으로 존경을 한다.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본 이대로는 안 된다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 바꾸겠다. 다카이치 사나이는 흔히 말하는 좀 이제 이게 둘러치기식인데 이시바 정권을 좀 부정하는 식으로 다카이치 사나이는 기자회견도 하면서 좀 새롭게 내가 해보겠다라고 어필했다면은 고이즈미 신지로는 이시바 총리가 하고자 하는 거를 이어가면서 한 번 더 있잖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거기다가 플러스 어떤 말을 했냐.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 이 말까지 했습니다. 원래는 미국이랑 관계가 좋아야 된다. 미국을 우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시아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른다라는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출마 기자회견 하기 전에 뉴스에서 이시바 총리 한국 갑니다. 그거 뉴스 나왔었어요. 그걸 듣고 출마 기자회견죠. 그렇죠. 이시바가 하는 거는 다음에 고이즈미 신지로에게 물려주기 위한 포석이다. 이번 한국 가는 것도. 왜? 자기도 한일 관계 엄청 중요시 여기니까. 이거 저희가 생방으로 출마 기자회견 봤는데 예전에 그 자민당 전체 대표 선거 나간다 그럴 때는 그런 말 안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번에 확실하게 한일 관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놀랬네요. 처음이죠. 한일 관계라는 말이. 그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간단하잖아요. 가니까. 이번에 가니까. 이게 지원 사격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이시바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다음 총리에게 계승하기 위해서 미리 움직이고 있는 거고 고이즈미 신지로 입장에서는 잘 이어받아가지고 있잖아. 혼란 없이 한일 관계, 미일 관계부터 이래가지고 좀 잘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윈윈하는 약간 그런 관계로 이제 라인이 잡혔다라고 보이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고이즈미 신지로가 지금 상당히 좀 이제 대세로도 좀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노따로 대놓고 고이즈미 신지로 지원. 왜? 이시바 고노따로 고이즈미 신지로 연합. 이 연합이 이제 이번에도 뭉쳐가지고 이제 자민당 선거를 이제 싸울 거다. 총리 선거 싸울 거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해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이 세 명이 이제 킹메이커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아소따로 전 총리, 스가 전 총리, 기시다 전 총리. 이 세 명의 흔히 말하는 파벌의 표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 가지고 뭐 다음 총리가 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고이즈미 신지로를 민다. 아직 투표 시작은 안 했는데
고이즈미 신지로 쪽으로 자민당 사람들의 마음은 기운 게 아니냐. 예, 이게 좀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뭐 고이즈미 신지로가 되는 거야 라고 느끼잖아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것도 여론전입니다. 그런데 그림이 좋잖아. 일본 입장에서 현 총리가 아이고 회담으로 한국도 방문하고 한일 관계 이어가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노선은 그렇게 큰 변화를 안 주면서 총리만 젊어지는 거예요. 이 고이즈미 신지로 씨 44살입니다. 44살 젊은 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카이치 사나이 씨 64, 좀 나이가 많잖아요. 여성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이가 많던 이시바짱에서 젊은 친구가 이어받아가지고 한 번 더 젊게 자민당이 태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큰 홀더는 안 주고. 예, 그런 식으로는 그림 받기 편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씨를 이제 갖다 두면은 자민 장내에서 정치하기 편해요. 왜? 고이즈미 신지로는 큰 자기 색깔이 없으니까 얘기를 듣고 뭐 이걸 한다든지 하는 그런 타입의 총리거든요. 정치가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다카이치 사나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자기가 정의예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걸 한다기 때문에 원로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좀 입맛에 안 맞을 수 있다 라고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솔직히 일본에서 한일 관계는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식의 액션을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의 한일 관계 플러스 뭐 야스쿤이라든지 역사 인식이라든지 그런 거 어떻게 할 겁니다가 일본 총리를 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크게 이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내용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예. 참고로 안녕호상 그래도 너 저번에 보기에 자민당 선거에서 져가지고 소수 여당이라면서 근데 뭐 자민당 총재 탑이 바뀐다고 꼭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되라는 법이 있나? 야당이 이거 연합해가지고 파란색이 나가면은 자민당 총재라고 하더라도 총리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데 일본 야당이 뭉치질 않아요. 왜냐면은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야당 중에 탑은 나니까 내가 총리가 돼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 유신의 해라든지 일본의 이제 다른 국민민주당이라는 당은 싫은데요. 아니 우리도 우리 당인데 우리 당대표가 총리가 돼야지 되려면은 나 그 야당 단일화 못한다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민당이 지금 막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은 소수 여당입니다. 힘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도 약간 코스프레가 들어갑니다. 왜? 일본 야당이 이렇게 많은데 이 친구들이 흔히 말하는 제일 왼쪽에서부터 제일 오른쪽에까지 분포되어 있는 야당이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의 의견이 모아지기는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자민당 총재 선거가 사실상 일본의 다음 총리를 정하는 선거고 그 다음 총리를 정하는 선거에서 이 현 총리 이시바 총리가 급하게 한국 가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일 관계라는 이 키워드가 일본의 다음 총리를 정하는데 당신은 어떤 식으로 한일 관계를 생각을 합니까? 라는 식으로의 내용도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게 지금 큰 화두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지금까지랑 좀 많이 다르죠. 이게 일본 입장에서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간다. 거기다가 정상회담을 한다. 일본의 이 총리가 뭐 한다 하더라도 그리까지 크게 뭐 주목받을 건 아니었는데 고이즈미 신지로 씨가 한일 관계 중요합니다. 계승합니다. 이시바 총리. 이런 말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일약 일본 내에서는 다음 총리를 정하는 선거 내용에서도 크게 주목받는 뭡니까? 화제로 이게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뭐 올해가 특히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서 대의 명분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닐 때 이러면은 뭔가 있나? 이런 말 나오는데 아니 올해는 60주년이니까 좀 뜻을 살립시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림도 좋고 하기 때문에 뭐 고이즈미 신지로 입장에서도 있잖아요. 이걸 내용을 말하기 쉬운데 반대로 다카이치 사나에 씨 입장으로는 이게 약간 불편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다카이치 사나에 씨랑 이시바는 노선이 다른데 그 사람은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만둔다는 총리가 마지막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좀 다른 방식으로 뭔가 한국 가서 뭐 하고 오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협의를 한다는 거 있잖아요.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자민당 선거 때 있잖아요. 후보자분들이 나와서 차이가 보여야 되잖아요. 아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아시아 관계에 대해서. 그거는 많이 좀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보이기 위해서 사이좋게 합니다라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그게 고이즈미 씨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과거 말했지만 일본 내에서는 자기네 나라 뭐 탑 정하는데 뭐 다른 나라 뭐 신경 쓸 필요 뭐 있어.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써. 미국 말고는. 이게 중요한 입장이었는데 올해는 이 한일 관계라는 게 키워드로 들어오다 보니까 한국의 이런 반응이라든지 있잖아요. 이시바 총리가 하는 것에 좀 큰 의미를 두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에 뭐 지난번에 이제 8월 그러니까 뭡니까? 지난번에 이제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 온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이즈미 신지로가 지난 여름에 한국 갔잖아요. 현충원 참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뭔가를 위한 포석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다카이치 사나이는 굳이 한국 가서 뭐 그런 거는 잘 없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거든. 다카이치 사나이 입장에서 한국이라는 존재는. 근데 고이즈미 신지로는 이번에 예를 들어 얘기 나오면 그래서 나는 이제 저번에 한국 가가지고 뭐 한국에 누구랑 만났다. 한일 관계 중요하다. 라고 이미 장관한테 하고 왔다라고 말할 건덕지도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시바가 나름 이제 그림을 그리고 고이즈미 신지로에게 좀 뭔가 물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근데 반대말로 이러면은 이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한일 관계 좋게 되면 나름 좋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런데 한국을 싫어하는 예를 들어 한일 관계보다 좀 다른 걸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 고이즈미 신지로는 이제 저 한마디로 눈밖에 난 거예요. 저거 이시바랑 똑같네. 역시 다카이치 사나이가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저 뭔가 좀 더 많이 색깔이 갈리게 되는. 제가 지난번에 말린 영상에서는 고이즈미 신지로는 색깔이 그때그때 변해요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고이즈미 신지로는 이시바짱과 좀 비슷한 대신 이시바짱이 못한 거를 좀 젊은 힘으로 하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보인다면은 다카이치 사나이는 이시바는 잘못됐으니까 때려 부순다. 아예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새로운 색깔로 자민당을 바꾼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번 자민당 선거가 어떻게 되냐 따라가지고 정말로 일본이 현 이시바 노선과 비슷한 느낌 아니면은 완전히 바뀐 느낌 이런 둘 중에 하나로 된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